이탈리아는 G7 국가긴 하지만 G7에서 경제력이 가장 처지는 나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이탈리아를 역전했고요.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의 주식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의 주식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툰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없다, 현대자동차가 없다, SK하이닉스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손인석의 머니워치 7번째 시간인데요. 이탈리아의 대기업들이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작년에 이제 GDP가 2조 5,4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작년엔 성장 속도가 괜찮았는데요. 이게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GD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원래 경제 규모라고 하는 거는 매년 조금씩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경제가 2008년에 어떤 피크를 찍은 다음에 2024년까지 16년 동안 그보다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17년 만인 작년에서야 2008년보다 전체 GDP 크기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엄청난 저성장을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2015년에는 GDP가 1조 8천억 달러대까지 낮아진 적도 있습니다. 성장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1%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성장이라고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한 17년 정도를 굉장히 마이너스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1인당 GDP를 보면요. 2008년에 4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이후에 2024년까지 한 번도 4만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1인당 GDP가 미국인과 비교해서 8,0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고요. 미국이 절반에 안 됩니다. 얼마나 이탈리아 성장이 제자리 걸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2008년 대비 2024년 GDP가 이제 이탈리아가 4%가 감소를 했습니다. 26년 동안에 우리나라 GDP는 111% 상승했고요. 영국은 20%, 독일은 18%, 프랑스는 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속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후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실질적으로 더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GDP로 하면 이탈리아가 피크이던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의 53%, 불과 절반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탈리아가 43,200달러, 우리나라가 36,000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많이 간격이 좁혀진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탈리아의 GDP 자체가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리라화를 쓰는 거에 비해서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GDP가 한 10% 정도 과다하게 계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차이도 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이탈리아를 역전했고요. 이후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제 얼마나 풍족하게 사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탈리아인을 이미 누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IMF 추산을 보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3,000달러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GDP로 보면 여전히 이탈리아가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요. 실질적인 생활 수준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역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벌어놓은 거나 갖고 있는 거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미국 재무부의 자료를 봤더니 각 나라별로 미국 기업의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나라가 미국의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보면 미국 주식에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요즘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의 주식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의 주식의 17%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되고요. 미국 국채도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보유량의 40% 정도로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매우 부족한 선진국입니다. 미국의 잡지 포춘지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포춘 글로벌 500, 여기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의 순위를 매기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5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G7 국가고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더 큰 이탈리아 기업은 3분의 1인 5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대 기업에 5개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탈리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도 5개가 있고요. 이탈리아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G7 국가인 이탈리아가 글로벌한 대기업이 얼마나 적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포천 글로벌 500에 들어가는 이탈리아 대기업 5군데도 업종을 뜯어보면 이탈리아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국영전력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에 해당되는 에넬이 있고요. 국영에너지 회사 에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인 제네랄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양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테사 산파울로하고 유니크레디트, 이렇게 5개 회사가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국영전력회사하고 국영에너지회사, 그리고 이제 은행과 보험사,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는 수출업체도 아니고요. ICT 업체도 아닙니다. 그냥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간 사업을 하는 회사의 덩치가 큰 거에 불과합니다. 이 업종들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도 다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이탈리아 대기업 하면 피아트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피아트는 이미 M&A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회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탈리아에선 지표상으로 이제 초라하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국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 이걸 보면 이탈리아가 1조 216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게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고요. 이 이탈리아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스웨덴보다도 적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이탈리아에 큰 기업이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상장사가 없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탈리아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모두 은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툰다는 얘기인데요. 글로벌한 수출업체가 없다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도 이 양대 은행이라고 하는 유니크레디트하고 인테사 산파울로가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기업 중에 160위권, 170위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은행을 빼놓고는 G7 국가인데 글로벌하게 상장사 중에 기업 가치로 세계 20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글로벌한 대기업이 없다는 게 다른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대기업이 26개인데요. 우리나라가 50개니까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기업이 독일은 54개, 프랑스는 48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이탈리아가 굉장히 초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1987년의 경우에는 인구가 더 많은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기도 했거든요. 자, 1990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GDP는 스페인의 2배, 우리나라의 4배였거든요. 그런데 이 4배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사라진 겁니다. 자, 이탈리아 경제의 강점 분야별로 보면요. 의류, 농식품 가공, 가죽, 신발, 가구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면서 경제가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디지털 시대가 되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ICT 산업으로 전환을 거의 다 못하고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강했던 분야를 계속 고수를 하다 보니까 발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이탈리아가 강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농식품 가공이나 의류나 가구 이런 거 공방에서 세심하게 만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기도 어렵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제 수제 차량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소수의 한정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제 이런 분야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산업에서 이탈리아가
그 세계적인 기업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AI에서도 이탈리아는 이렇다 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가 막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GDP가 약간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반대급부가 있냐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탈리아의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파편화되고 중소기업 위주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기업체 중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게 불과 2%밖에 안 되고요. 모든 기업체의 평균 고용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작은 가족 경영을 하는 소규모 회사들로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탈리아에서 큰 기업을 못 만들게 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서는 15명만 일하더라도 이게 작은 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5명이 넘으면 노조 설립이 의무화되고요. 노조가 동의해야만 사업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15명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키우고 중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한 남북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대기업을 못 키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가 이제 농업, 어업 중심이어가지고 산업화가 덜 됐기 때문인데요. 1인당 지역 총생산으로요. 이제 남부가 이제 북부의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북부가 2배 가까이 남부보다는 더 잘 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이제 GDP가 이제 북부는 43,000유로, 남부는 24,000유로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이제 공업화된 제조업체들이 남부는 별로 없고 밀라노를 중심으로 북부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이 적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기업이 적은 대신에요. 중소기업이 많고요. 특히 또 이제 다른 나라 경제와 다르게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단위로 경제활동이 자잘하게 쪼개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이 8만 개 정도가 있고 120만 명 정도를 고용합니다. 굉장히 협동조합의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이탈리아 GDP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거대 기업이 없으면요, 세계적인 경쟁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만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자유무역이 활성화된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R&D 시대고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작은 기업에서 맞춤형 수작업을 해가지고는 국제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일사불란함과 거리가 멀죠. 속도가 생명인 현대적인 비즈니스에 맞지 않는 모델입니다. 공격적인 M&A 같은 것도 협동조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 출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상장을 해가지고 대규모 자본 유출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과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점점 이탈리아를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많이 이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재작년에 피아트가 이탈리아 내 생산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자 생산을 더 하라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연줄 사회인데요. 이제 가족 경영을 하는 소규모 기업이 많다 보니까 채용을 할 때 대규모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뭐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의 조카를 한 명 불러다가 쓰는 식이죠. 이렇다 보니까 평범한 젊은이들은 연줄이 없으면 일할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 작년 기준으로 21.5%인데요. 전체 실업률이 6.5%인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대기업 공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건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기업의 공채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니트족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니트족이라고 하는 거는 학업 상태도 아니고 돈을 벌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한테 얹혀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니트족이 이탈리아가 23%대입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많고요. 기업들이 부족한 남부는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2023년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젊은이들을 나폴리 시장이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이 젊은이들 보세요. 자, 이민자들이 아니라 현지의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50명을 뽑는데 2,000명이 지원해가지고 화제였는데요.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성장이 더디고 큰 기업이 부족하니까 이탈리아의 고급 두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유능한 인재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더 타임스 기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80만 명이 해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의사들만 하더라도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사이에 1만 명 넘게 해외로 나갔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채택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충분하게 많은 소득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의사들을 양성하지만 이 의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버리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의사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이탈리아는 그래도 관광업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민들한테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준다 이런 거지 이게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듯해도 전체 GDP에서 이탈리아 관광업은 11%밖에 안 됩니다. 어떤 국가 경제의 관광업이라고 하는 게 서브 엔진은 될 수 있어도 메인 엔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혁신이나 고부가가치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EU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EU에서 관광업의 고용 비중은 6.8%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가가치에서 관광업의 비중은 2.8%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비중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산업이 충분히 발전돼 있지 않으면은 관광업이 용성한다고 해서 고용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탈리아 실업률이 작년에 이제 6.5%였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광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탈리아는 관광업과 관련돼 가지고 큰 위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로 여름에 지나치게 덥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자연 발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자, 로마나 이런 곳에서는 유적지에 여름에 열사병에 걸리거나 탈진하는 사람이 속출하기 때문에 개방 시간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마저도 여름에 무더위를 못 이겨가지고 네덜란드나 북유럽으로 휴가 때 올라가든 북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탈리아의 어떤 주된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조금씩 흔들리는 어떤 그런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이제 어렵다는 거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국가적인 밸류 체인을 볼 때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되게 잘 되는데 이탈리아처럼 큰 대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없다. 현대자동차가 없다. SK하이닉스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회사가 대기업이 없다면은 존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